물 떠와. 설거지를 막 끝낸 내 등 뒤로 그 목소리가 날아왔다. 40년째 듣는 그 명령조. 오늘따라 그 두 음절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수세미를 놓고 냉장고로 향했다. 찬물을 따라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남편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는 고개 한번 돌리지 않고 컵을 받아들었다. 감사하다는 말은커녕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김치가 맛이 없어. 다시 담가. TV 화면만 노려보며 남편이 말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어차피 내 의견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결혼 40년. 나는 이 집의 아내이자 며느리이자 엄마였지만 정작 나 자신으로 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23세 중매로 만난 남편은 은행원이었고 반듯한 직장인이라는 이유로 부모님은 서둘러 혼인신고를 밀어붙였다. 저 사람 성실하고 좋잖아. 내가 잘 따라주기만 하면 돼. 어머니의 말씀대로 나는 40년간 잘 따라주었다. 남편이 출근하면 집안일을 했고 퇴근하면 저녁상을 차렸다. 아이들이 태어나자 육아와 교육까지 도맡았다. 남편은 집안일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게 아내의 일이지. 내가 돈 벌어오는데 당연한 거 아냐? 남편의 논리는 단순했다. 돈을 버는 사람이 위에 있고 집안일을 하는 사람은 그저 당연한 의무를 다하는 것일 뿐. 은퇴 후에는 더 심해졌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도 설거지 한 번, 빨래 한 번 거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 심심하니까 밥이라도 맛있게 해줘야지. 내가 평생 일했는데 이제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냐? 그렇다. 남편은 쉬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쉬지 못했다. 아니, 쉬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 작년 가을 내가 독감에 걸려 사흘간 누워 있었을 때였다. 남편은 단 한 번도 죽 한 그릇 끓여주지 않았다. 대신 전화로 큰아들을 불렀다. 엄마가 아프니까 며느리 보고 반찬 좀 해오라고 해. 열이 39도까지 올라 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결국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던 건 나였다. 며느리에게 패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의 잔소리가 더 견디기 힘들어서. 그날 밤 욱신거리는 몸을 이끌고 주방에 서서 라면을 끓이면서 생각했다. 나는 대체 이 사람에게 뭐지? 가정부? 아니면 그냥 물건? 식탁에 라면을 내려놓자 남편이 인상을 찌푸렸다. 아파도 이것밖에 못해? 계란 후라이라도 올리지. 그 순간 무언가 내 안에서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40년을 참아왔듯이. 대신 그날 밤 잠들기 전 나는 오래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통장 하나를 꺼냈다. 15년 전 막내가 대학에 들어가고 시간이 조금 생겼을 때 시작한 일이 있었다. 남편 몰래 동네 도서관에 다니며 재테크 공부를 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이었다. 경제면도 못 읽게 했던 남편이었지만 도서관에서만큼은 내가 무엇을 하든 알 수 없었다. 용돈을 모아 시작한 소액 투자. 처음엔 몇만 원으로 시작했던 것이 15년이 지난 지금 통장에는 놀라운 숫자가 찍혀 있었다. 남편은 몰랐다.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공부했는지, 얼마나 신중하게 투자했는지. 그는 내가 그저 멍청하고 무능한 여자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통장을 보며 미소 지었다. 차갑고 서늘한 미소였다. 이제 곧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40년간 당신이 무시했던 이 여자가 누구인지. 지금 들려드리는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좋은 글과 따뜻한 목소리가 그리우실 땐 언제든 저희 대한민국 플렉스를 찾아주세요.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매일 더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또 어디 갔다 온 거야?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후 4시 도서관에서 부동산 강의를 듣고 온 참이었다. 도서관 갔다 왔어요. 도서관? 이 나이에 무슨 도서관? 시간 있으면 집이나 제대로 치우지. 남편은 코웃음을 쳤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남편이 먹다 남긴 과일 껍질과 빈 커피잔이 그대로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설거지를 하러 주방으로 향했다. 싱크대에 손을 담그는 순간 핸드폰이 진동했다. 증권사 앱 알림이었다.
보유 자산 평가액 3억 4,725만 원. 3억이 넘었다. 15년 전 300만 원으로 시작한 투자가 이제 100배가 넘는 수익을 냈다. 물론 운만으로 된 일은 아니었다. 매일 새벽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 경제신문을 읽었고 도서관에서 재무제표 보는 법을 독학했다. 부동산 공부도 병행했다. 남편은 은퇴금으로 받은 2억을 정기예금에 넣어두고 이자나 받으며 살겠다고 했다. 연 2%도 안 되는 이자로. 여자가 무슨 투자를 해. 사기만 당하기 딱 좋지. 5년 전 내가 넌지시 투자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남편이 한 말이었다. 그 후로 나는 입을 다물었다. 대신 더 열심히 공부했다. 밥 안 해? 남편의 목소리에 나는 정신을 차렸다. 시계를 보니 벌써 6시가 넘었다. 지금 할게요. 친구들이랑 저녁 약속 있어서 7시에 나가야 하는데 빨리 좀. 또 친구들이었다. 남편은 은퇴 후 거의 매일 친구들을 만났다. 골프, 등산, 술자리. 나는 한 번도 함께 가자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당신도 친구 좀 만들어.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우울해지는 거야. 남편은 가끔 그렇게 말했지만 정작 내가 누군가를 만나려 하면 눈치를 줬다. 또 나가? 집안일은 누가 해? 나는 서둘러 저녁을 차렸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시금치, 나물, 김치. 남편은 숟가락질을 하다가 인상을 찌푸렸다. 고기가 질려. 요새 손맛이 왜 이래? 친구들 와이프는 요리를 정말 잘한다던데 배워야 하는 거 아냐? 나는 숟가락을 놓았다. 4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삼시세끼를 차려왔건만 칭찬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남편은 밥을 후루룩 먹더니 입을 닫고 일어났다. 나 나간다. 늦을 거야. 몇 시에 들어오실 건데요? 왜? 문단속이나 잘하고 자. 그렇게 남편은 나갔다. 나는 텅 빈 식탁을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꺼냈다. SNS에는 남편 친구들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고급 일식집에서 찍은 사진. 1인당 15만 원은 하는 곳이었다. 반면 나는 지난달 옛 직장 동료들의 모임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남편에게 뭐라고 들었던가. 부디 돈 쓰면서까지 만나야 해? 전화로 연락하면 되지.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 남편이 돌아왔다.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렸다. 물. 나는 물을 떠다 주었다. 남편은 물을 단숨에 들이키더니 소파에 벌렁 들어 누웠다. 해장국 끓여놔. 내일 아침에 먹게. 네. 남편은 곧 코를 골며 잠들었다. 나는 담요를 가져다 덮어주려다가 멈칫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사람은 나 없이 살 수 있을까? 밥 한 끼 제대로 챙겨 먹을 줄 아는지, 세탁기는 돌릴 줄 아는지, 자기 양말이 어디 있는지나 아는지. 반면 나는 이 사람 없이도 살 수 있었다. 아니, 어쩌면 더 잘 살 수 있을지도 몰랐다. 다음날 아침, 나는 남편이 골프 가는 걸 배웅하고 곧바로 외출했다. 목적지는 법무사 사무실이었다. 재산 분할 상담 받으러 오셨다고요? 젊은 법무사가 물었다. 네,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이혼하면 재산이 어떻게 나뉘는지. 나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냈다. 남편 명의의 집 등기 부등본, 예금 내역, 그리고 내 명의의 계좌 내역. 법무사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부인 명의 자산이 남편분 것보다 많으시네요. 그렇죠?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혼하면 제 돈을 나눠줘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간주되지만 부인께서 독립적으로 형성하신 재산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입증할 수 있어요. 제 용돈으로 시작했고 모든 투자 기록이 다 있어요.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오히려 남편분의 재산 절반을 청구할 수 있으세요. 부인께서 가사 노동으로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처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을 느꼈다. 40년을 참았다. 하지만 이제 끝이 보였다. 조금만 더 준비하면 된다. 그리고 그때 이 남자에게 보여주는 거다.
당신이 평생 무시했던 이 여자가 누구인지. 여보. 새벽 3시 남편의 신음소리에 잠이 깼다. 침대 옆 남편이 식은땀을 흘리며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다. 왜 그래요? 가슴이 너무 아파. 숨을 쉴 수가 없어. 나는 재빨리 119에 전화를 걸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남편은 계속 신음했다. 응급실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남편은 내 손을 꽉 잡았다. 여보, 무서워. 4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나를 여보라고 부른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리고 무섭다고 말한 것도 괜찮을 거예요. 나는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이상했다. 남편이 고통스러워하는데도 내 마음은 평온했다. 동요도 걱정도 별로 없었다. 응급실에서 3시간을 기다린 끝에 의사가 나왔다. 협심증입니다. 심장 혈관이 많이 좁아져 있어서 스텐트 시술이 필요합니다. 당장은 위험하지 않지만 관리 안 하시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원인이 뭔가요? 스트레스, 운동 부족, 식습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의사는 남편을 입원시켰다. 나는 입원 수속을 밟으며 큰아들에게 전화했다. 민수야, 아버지가 입원하셨어. 네? 뭐가 문제인데요? 협심증. 스텐트 시술 받으셔야 해. 전화 너머로 큰아들의 한숨이 들렸다. 엄마, 죄송한데 저 지금 해외 출장 중이라. 다음 주나 되어야 들어가요. 그래, 알았어. 민지한테는 연락하셨어요? 아직. 민지도 요즘 애 키우느라 정신없을 텐데. 엄마 힘드시겠다. 아버지 간호는 엄마가 좀. 전화를 끊고 딸에게도 연락했다. 딸도 사정은 비슷했다. 엄마 미안해. 둘째가 감기 걸려서 병원 다니는 중이야. 시어머니도 요즘 편찮으셔서. 괜찮아. 신경 쓰지 마. 결국 나 혼자였다. 입원실로 올라가니 남편이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나를 보자 남편이 손짓했다. 여보, 물 좀. 나는 물을 떠다 주었다. 남편은 물을 마시고는 내 손을 잡았다.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그날부터 병원 생활이 시작됐다. 매일 아침 7시에 병원에 가서 남편 식사를 챙기고 간호하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왔다. 집에 오면 밀린 집안일을 하고 다음날 새벽에 다시 병원으로 향했다.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비명을 질렀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다리는 퉁퉁 부었다. 여보, 발 좀 씻겨줘. 불편해서. 물티슈로 닦아드릴게요. 아니, 제대로 씻겨줘야지. 간호사들은 대충 하더라고. 그리고 죽 좀 사와. 병원 음식은 맛이 없어서 못 먹겠어. 어떤 죽으로 살까요? 당신이 알아서 하지. 내가 일일이 다 말해야 해? 순간 화가 치밀었다. 아파서 누워있으면서도 여전히 명령조였다. 고맙다는 말은 그날 한 번뿐이었다. 참, 친구들한테 연락 좀 해줘. 내가 입원했다고. 네. 그리고 병실이 너무 더워. 간호사한테 에어컨 온도 낮춰달라고 해. 네. 아, 심심한데 태블릿 가져와. 넷플릭스 보게. 나는 대답 대신 밖으로 나왔다.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눈을 감았다. 이게 맞나? 40년을 이렇게 살았다. 아프든 힘들든 남편을 챙기는 게 당연했다. 하지만 내가 아팠을 때 남편은 어땠던가? 독감으로 사흘간 누워있을 때 남편은 친구들과 골프를 갔었다. 부인? 간호사가 다가왔다.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네, 괜찮아요. 무리하지 마세요. 간병인 쓰시는 건 어떠세요? 간병인. 생각해 본 적 있었다. 하지만 남편이 허락할 리 없었다. 집에 돈이 얼마나 많다고 간병인까지 써? 며칠 전 내가 조심스럽게 꺼냈을 때 남편이 한 말이었다. 당신이 하면 되잖아. 혼자서 할 수 없어? 병실로 돌아가니 남편의 친구 2명이 면회를 와 있었다. 아이고, 자네 부인 고생이 많네. 간호를 정말 잘하시네. 친구 중 한 명이 말했다.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남편이 대답했다. 당연하다고. 내가 밤낮으로 간호하는 게 당연하다고. 친구들이 돌아간 후 남편이 말했다. 저녁은 뭐 먹지?
삼계탕 먹고 싶은데 지금 몸 상태로는 삼계탕은 안 돼요. 죽이나 미음 드셔야. 아니, 나 힘이 없어서 그래. 보양식 먹어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이. 의사가 뭘 알아.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안다고.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날 저녁 나는 병원 근처 삼계탕 집에서 포장을 해왔다. 남편은 맛있게 먹었다. 다음날 아침 남편의 상태가 나빠졌다. 소화가 안 돼 고생하는 남편을 보며 의사는 한숨을 쉬었다. 보호자분, 제가 식이요법 설명드렸었죠? 죄송합니다. 내가 고개를 숙이자 남편이 말했다. 내가 먹고 싶다고 해서. 의사는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고 나갔다. 왜 의사한테 제대로 말 안 해? 내가 먹고 싶다고 했다고. 남편이 투덜거렸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아파도 늙어도 죽을 때까지 이럴 것이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이걸 견딜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다. 법무사의 명함이었다.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나는 마침내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저번에 상담 받았던 사람인데요. 네, 기억합니다. 이혼 소송 준비 시작하고 싶습니다. 남편이 퇴원한 건 보름 만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소파에 누우며 말했다. 휴, 집이 제일 좋네. 병원은 정말 못 살겠더라. 약은 정해진 시간에 꼭 드셔야 해요. 술, 담배는 절대 안 되고요. 알았어, 알았어. 잔소리 좀 그만해. 남편은 TV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녁은 뭐야? 미역국 끓여놨어요. 미역국? 맨날 미역국이야. 고기 먹고 싶은데 아직은 자극적인 음식 피하셔야. 에휴, 맨날 죽 미역국. 이래서 힘이 나겠어? 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부엌으로 가서 노트북을 켰다. 남편 몰래 정리하고 있던 문서 파일을 열었다. 이혼 준비 DOCX. 파일 안에는 지난 40년간의 기록들이 빼곡했다. 결혼 후 남편이 생활비로 준 돈 월 150만 원, 최근 5년 기준. 나의 용돈 월 30만 원. 남편의 유흥비 월 평균 200만 원 이상 추적. 가사 노동시간 하루 평균 8시간. 남편의 가사 기여도 0%.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4명의 자산 3억 5천만 원 증빙서류 완비. 투자 시작일 2010년 3월 2일. 종잣돈 출처 친정어머니, 용돈의 알뜰 저축 300만 원. 법무사는 말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도 배우자. 기여 없이 독립적으로 모은 재산임을 입증하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나는 15년간의 모든 투자 내역, 입출금 기록, 심지어 도서관 대출 목록까지 준비했다. 여보, 물. 남편의 목소리에 나는 노트북을 덮었다. 물을 가져다 주며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다. 68배 남편은 이제 늙어 보였다. 퇴원 후 더 기운이 없어 보였다. 내일 친구들이랑 등산 가기로 했어. 네? 아직 몸이 회복 안 됐는데 답답해서 못 살겠어. 집에만 있으면 더 병 걸린다고. 의사 선생님이 한 달은 무리하지 말라고. 알았다고. 잔소리 좀 그만해. 남편은 짜증을 냈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좋아. 가고 싶으면 가. 어차피 곧 내 알바 아니니까. 다음날 남편은 등산을 갔다. 그리고 저녁 7시쯤 전화가 왔다. 여보, 다리에 힘이 없어서 차 좀 가져와. 못 운전하겠어. 지금요? 응급실 가야 할 것 같아. 어지럽고. 나는 한숨을 쉬며 차 키를 집어들었다. 등산로 입구에 도착하니 남편이 벤치에 앉아 있었다. 친구들은 보이지 않았다. 친구들은요? 먼저 갔어. 내가 힘들다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 차에 남편을 태우고 응급실로 향했다. 검사 결과 과로와 탈수였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아직 회복 중이신데 무리하셨나 봐요. 집에서 안정 취하셔야 합니다. 제가 말렸는데 안 들으세요. 그래도 옆에서 잘 보살펴 주셔야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40년간 보살폈다. 이제 지쳤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다. 미안해. 내가 무리했나 봐. 당신 고생 많아. 내가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 처음 듣는 사과였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괜찮아요. 나는 무덤덤하게 대답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나는 법무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답장은 금방 왔다. 알겠습니다. 준비해 오신 서류들 가져오세요. 잘 정리하셨더라고요. 나는 미소 지었다. 15년간 준비한 것은 투자만이 아니었다. 이혼도 함께 준비했던 것이다. 며칠 후 큰아들이 집에 들렀다. 아버지 많이 편찮으시대요? 조심하셔야 하는데 말을 안 들으셔. 엄마가 잘 챙겨드려야죠. 아버지 평생 가족 위해 일하셨잖아요. 나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다. 민수야. 네? 너 아버지가 집안일 하는 거 본 적 있니? 그건 아버지 세대가 다 그렇잖아요. 너희 아빠가 나한테 고맙다고 한 적 본 적 있어? 엄마, 왜 그러세요? 갑자기 큰아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 아버지도 나름 표현 못 하시는 거예요. 마음은 있으실 거예요. 나는 쓴 웃음을 지었다. 자식들도 아버지 편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익숙한 것의 편이었다. 엄마는 당연히 아빠를 챙겨야 하고 엄마의 희생은 당연한 것. 민수야, 내 와이프가 너한테 똑같이 하면 어떨 것 같아? 네? 밥 차려주면 맛없다고 하고 아파도 안 돌봐주고 친구들하고만 놀러 다니면 그건 좀 그렇죠. 그치? 그런데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그랬고 너희 아빠가 나한테 그랬어. 40년 동안. 엄마, 괜찮아. 그냥 생각해봤으면 해서. 큰아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거실로 갔다. 아버지와 TV를 보며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마지막이야. 이 설거지가 마지막이 될 거야. 그날 밤 나는 방에 들어가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혼 동의서, 재산 분할 청구서, 위자료 청구서, 법무사가 미리 준비해준 것들이었다. 언제 보여드릴 생각이세요? 법무사가 물었을 때 나는 대답했다. 남편이 완전히 나를 필요로 할 때요. 그래야 제대로 깨닫겠죠. 그때가 곧 올 것이다. 남편은 지금 두 번째 발작 이후로 더욱 불안해하고 있었다. 매일 밤 내 손을 잡으며 물었다. 당신 내 곁에 있어줄 거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미소만 지었다. 남편은 그게 예스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다. 40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을. 여보, 약 좀. 여보, 물 좀. 여보, 리모컨 어디 있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리는 남편의 목소리. 2달 전만 해도 나는 그 소리에 조건 반사처럼 움직였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잠깐만요. 지금 화장실에 있어요. 아, 그래. 근데 빨리 좀. 나는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아 핸드폰을 들었다. 부동산 앱을 열었다. 찜해둔 매물 3개. 모두 역세권 원룸이었다. 깔끔하고 혼자 살기 딱 좋은 크기. 다음 주 목요일 실물 보러 가기. 캘린더에 메모를 남겼다. 남편은 그날 친구들과 병원 정기검진 간다고 했다. 혼자 갈 수 있겠냐고 물었더니 친구가 데려다 준대 했다. 화장실에서 나오니 남편이 소파에서 찡그린 얼굴로 가슴을 문지르고 있었다. 약 좀 빨리 가져와. 답답해. 나는 약을 가져다 주었다. 남편은 물과 함께 약을 삼키고는 한숨을 쉬었다. 요새 약 먹어도 별로야. 병원 다시 가봐야 하나. 그러세요. 같이 가줄 거지? 그날 제가 선약이 있어서요. 남편이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봤다. 선약? 무슨 선약?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친구? 갑자기 무슨 친구? 옛날 직장 동료들이요.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어요. 남편의 표정이 굳었다. 내가 아픈데 친구를 만나? 예약을 미리 해놔서요.
다들 바쁜 사람들이라 날짜 옮기기 힘들어요. 그래도 그렇지. 나보다 친구가 중요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아니에요. 제가 미룰게요. 라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민수한테 부탁하세요. 아들이 모시고 가면 되잖아요. 민수는 바빠. 회사 일 때문에. 그럼 민지한테. 민지는 애들 때문에 정신없어. 그럼 택시 타고 가시든가요. 뭐? 남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당신이 모시고 가야지. 택시를 타고 가라고? 내가 혼자 병원을? 다른 환자분들 다 혼자 오시던데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고. 남편이 소리를 질렀다. 얼굴이 붉어지며 숨을 헐떡였다. 흥분하지 마세요. 몸에 안 좋아요. 당신이 날 화나게 하잖아. 요새 태도가 왜 그래?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부엌으로 갔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후련했다. 그날 저녁 딸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아빠가 전화하셨어. 요새 엄마가 이상하다고. 이상하다니? 말을 안 듣는데. 그리고 자꾸 밖에 나간대. 그래, 나도 내 생활이 있어. 엄마, 아빠 지금 아프신 거 알잖아. 조금만 참아. 응? 민지야. 네? 너 아빠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40년 동안 집안일 한 번 안 도와줬어. 내가 아파도 신경 안 썼고. 친구들하고만 놀러 다녔지. 엄마, 그래도 아빠니까. 아빠면 다야? 남편이면 아내한테 뭘 해도 돼? 엄마, 왜 이러세요? 갱년기세요?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갱년기. 웃기는 소리였다. 갱년기는 진작에 지나갔다. 이건 갱년기가 아니라 각성이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큰아들이었다. 엄마, 민지한테 들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없어. 아버지가 많이 서운해 하시는데. 민수야, 너희 아빠 밥은 누가 해줬는지 알아? 그야. 엄마가. 설거지는? 빨래는? 청소는? 엄마, 지금 무슨 말씀을? 40년이야. 4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고맙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 들었어. 엄마도 아내잖아요. 당연한 거. 당연하지 않아.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무것도 당연하지 않았어. 너희는 몰랐겠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남편이 방문 앞에 서 있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한 거야? 애들이 다 전화했잖아. 사실대로 말했어요. 사실? 무슨 사실?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요?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40년 동안 집안일 한 번 안 거들었죠. 제가 아파도 신경 안 썼고. 그건 그때는 다들 그랬어. 내가 돈을 벌었잖아. 돈 버는 게 그렇게 대단해요? 그럼 저는요? 제 40년은 뭐예요? 남편이 말문이 막혔다.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제 지쳤어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무슨 소리야, 당신. 다음 주 목요일 오후 2시. 집에 계세요. 왜? 할 말이 있어요. 중요한 거. 나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남편이 밖에서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무섭기도 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과 헤어진다는 게. 하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다. 처음으로 나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핸드폰을 들고 법무사에게 문자를 보낸다. 다음 주 목요일로 확정입니다. 서류 준비 부탁드려요. 답장은 바로 왔다. 알겠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용기 내셨네요. 나는 미소 지었다. 용기. 맞다. 이게 용기였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내 자신을 위해 낸 용기. 다음날 아침 남편은 밥상을 받아들고도 한참을 멍하니 날 바라봤다. 여보, 드세요. 식겠어요. 우리 얘기 좀 해야 하는 거 아냐? 다음 주에 하죠. 지금 하면 안 돼? 안 돼요. 제대로 준비해서 말하고 싶어요.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아마 짐작했을 것이다.
뭔가 큰 변화가 오고 있다는 걸.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11월의 하늘은 높고 맑았다. 곧 폭풍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서 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것이다. 혼자서 자유롭게. 목요일 오후 1시 50분. 나는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다. 40년을 준비한 순간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15년을 준비한 순간. 남편은 소파에 앉아 불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러는 거야? 나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다. 이혼 동의서, 재산 분할 청구서, 그리고 4명의 통장 사본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야? 보시는 그대로예요. 이혼하고 싶어요. 이혼? 갑자기 무슨 소리를? 갑자기가 아니에요. 15년 전부터 생각했어요. 나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15년 전 막내가 대학 들어가고 시간이 좀 생겼을 때요.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라 가정부라는 걸. 당신 지금 무슨... 들으세요. 제가 말 다 할 때까지. 남편은 입을 다물었다. 나는 통장 사본을 그의 앞으로 밀었다. 이게 뭔지 아세요? 통장? 제 통장이에요. 3억 5천만 원 들어있어요. 남편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3억? 네. 당신이 매달 주시던 30만 원 용돈으로 시작했어요. 처음엔 300만 원이었죠. 15년 동안 공부하고 투자하고 불렸어요. 그게 어떻게? 당신은 몰랐겠지만 저도 머리가 있어요. 도서관에서 경제 공부했고 재무제표 보는 법 배웠고 부동산도 공부했어요. 나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당신이 여자가 무슨 투자냐고 비웃을 때 전 이미 수천만 원을 벌고 있었어요.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멍하니 서류들만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 이건 재산 분할 청구서예요. 제 돈은 제가 지켜요. 하지만 이 집의 절반은 제 몫이에요. 40년간 가사 노동으로 기여했으니까요. 잠깐만. 남편이 황급히 손을 내저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뭘 잘못했냐고요? 나는 차분하게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40년 동안 집안일 한 번 안 도와줬죠. 설거지, 빨래, 청소. 다 제가 했어요. 그건 제가 독감으로 사흘 누워 있을 때 당신은 골프 치러 갔어요. 죽 한 그릇 안 끓여주고. 당신 친구들 만날 땐 한 달에 100만 원씩 쓰면서 제가 친구 만나겠다면 돈 아깝다고 했죠. 나는 내가 번 돈이니까 그 돈으로 살림하는 게 저였어요.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마트 전단지 보고 특가 상품 사러 다니고. 그렇게 아낀 돈으로 당신은 친구들한테 밥 사고 술 사고.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그리고 최근에 당신 입원했을 때 기억나세요? 제가 매일 간호했죠. 밤새 곁에 있었고. 그래, 고마웠어. 고맙긴요. 물 떠와 발 씻겨줘. 심심하니까 태블릿 가져와. 명령만 하셨잖아요. 그건 내가 아파서. 저도 아팠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다리는 퉁퉁 부었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40년간 참아왔던 것처럼. 나는 이혼 동의서를 남편 앞으로 밀었다. 이제 안 참아요. 여기 서명하세요. 안 돼. 남편이 소리쳤다. 우리 40년을 함께 산 부부야. 애들도 있고. 이게 말이 돼? 말이 되죠. 충분히. 당신 날 사랑하지 않았어? 그 질문에 나는 잠시 멈칫했다. 사랑. 그래, 한때는 사랑했었다. 사랑했어요. 처음엔 23세 저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럼. 하지만 당신은 그 사랑을 죽였어요. 하루하루 조금씩 40년에 걸쳐서요.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제발 다시 생각해봐.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잘할게. 집안일도 돕고 당신 말도 잘 듣고. 안 믿어요. 정말이야. 변할게. 일은 가까운 나이에 변한다고요?
40년간 안 변했던 사람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어요. 제 마음도 늙어버렸어요. 당신에 대한 사랑도 기대도 다 죽었어요. 남편이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우는 걸 처음 봤다. 제발, 날 버리지 마.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전 40년을 당신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오히려 더 잘 살 것 같아요. 애들은 어떻게 해? 애들은 다 컸어요. 손주들도 할머니 없어도 잘 클 거예요. 나는 가방에서 펜을 꺼내 남편 앞에 놓았다. 서명하세요. 합의 이혼으로 끝내요. 법정까지 가고 싶지 않아요. 안 해. 절대 안 해. 남편이 버둥거렸다. 그럼 재판으로 가죠. 어차피 결과는 같을 거예요. 다만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나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일주일 드릴게요. 생각하세요. 그동안 전 밖에서 지낼게요. 어디로 가려고? 제가 알아서 해요. 걱정 마세요. 나는 미리 싸둔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다. 남편이 뒤따라왔다. 여보, 제발.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 문을 나서는 기분. 자유였다. 일주일 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명할게.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알았어요. 내일 집으로 갈게요. 다음 날 나는 법무사와 함께 집으로 갔다. 남편은 초췌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일주일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서류에 서명하는 남편의 손이 떨렸다. 정말 돌아올 생각 없어? 없어요. 나 어떻게 살아? 가정부 구하세요. 아니면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챙기든지.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40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 아시겠죠? 모든 절차가 끝나고 집을 나서는데 남편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래도 우리 사이가 아예 나쁘지만은 않았잖아. 좋았던 적도 있었잖아. 나는 잠시 멈춰 서서 뒤를 돌아봤다. 그랬죠. 처음 몇 년은. 하지만 좋았던 5년이 고통스러웠던 35년을 상쇄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서서 걸었다. 맑은 햇살 속으로. 6개월 후. 이모, 이 집 정말 예뻐요. 옛 직장 동료들이 내 새 집에 놀러 왔다. 그치? 나도 마음에 들어. 역세권 투룸. 작지만 아늑했다. 무엇보다 온전히 내 것이었다. 그나저나 이모, 요새 완전 젊어 보이세요. 뭐 하세요? 운동도 하고 그림도 배우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녀왔어. 와, 완전 신혼 같으시네요. 친구들이 웃었다. 나도 따라 웃었다. 맞다. 이건 마치 신혼 같았다. 나 자신과의 신혼. 핸드폰이 울렸다. 큰아들이었다. 엄마,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신 것 같아요. 요양시설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엄마는 이제 아니야. 엄마도 좀 와주세요. 아버지가 엄마 찾으세요. 미안하지만 못 가.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한테도 엄마 인생이 있어. 이제 너희 아버지는 너희가 돌봐.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봄이 왔다. 40년 만에 맞이하는 진짜 봄이었다.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엄마도 아닌 그냥 나로 사는 봄. 나는 가방을 들었다. 오늘은 친구들과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 가는 날이었다. 자, 그럼 출발할까?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집을 나섰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따뜻했다. 그리고 나는 자유로웠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면 대한민국 플렉스의 재미있는 소설들을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엄지척,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무료한 시간을 꽉 채워드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이야기 보따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